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론의 마지막 장, 이게 조세 정책이죠. 조세 정책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조세 전과 기착에 대한 개념 정리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문 속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 조세 전가의 내용을 좀 이해하자라는 취지의 내용인데 단위당 1,000원의 조세가 부과되고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4, 절대값.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 1.0. 세금이 누구한테 부과되든 상관이 없고 핵심은 뭐냐면 상대적 탄력도에 따라 세금 부과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상대적 탄력도는 이거 더하면 5죠. 그러니까 5분의 4입니다. 얘는 5분의 1이에요. 만일 수요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생각하면 5분의 4가 상대적 탄력도인데 그러면 1,000원에 80%니까 800원이다. 그래서 800원을 낸다 하면 안 돼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체재가 많다는 거고 대체재가 많다는 것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탄력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거예요. 1,000원의 세금 중에 800원을 여기다가 전가시키고 남는 나머지 2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400원, 공급자는 800원을 내게 되고 수요자는 200원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 생산자 800, 니은 소비자 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조세의 전가는 이런 거죠. 전가의 개념은 법률상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을 다 내지 않고 실제로는 담세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 내는 사람이. 원리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10,000원에 거래되는 어떤 재화가 있었다. 그런데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공급자에게 가령 1,000원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가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 이 공급곡선 높이가 이게 세금만큼 이렇게 위로 가는 거예요. 비용이 증가해서. 그러면 가령 가격이 1,600원으로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이 6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원래 10,000원에 사던 거를 1,600원에 사게 되고 공급자는 1,600원에 팔아서 세금 1,000원을 떼고 나면 9,600원이 되니까 400원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공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내는 부분이 생겼죠. 그래서 법률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 이걸 조세의 전가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1번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서 소비자가 더 내게 되는, 수요자가 더 내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소비자가 더 내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하면 공급자가 더 많이 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많이 내고 탄력적일수록 덜 낸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는 가격이 오른 만큼 아까 부담했었죠. 그런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1,000원이죠 이게 세금이. 가령 10,000원짜리가 이 높이가 세금이니까 11,000원으로 올라서 세금만큼 가격이 올라요.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공급자는 원래 10,000원에 팔던 거 11,000원에 팔아서 세금 1,000원 내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다 낸다. 비탄력적일수록 더 내는데 완전 비탄력적일 땐 다 낸다 이겁니다. 반대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자 이때도 이 세금만큼 공급 곡선이 위로 이동하니까
세금만큼 가격이 올라서 11,000원이 돼서 소비자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한 푼도 안 내고 상대방이 다 낸다. 소비자가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를 보죠. 반대의 경우는 이번에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공급자가 다 내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서 전가시키는 부분이 없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라면 상대방이 다 내는 거고 공급자가 다 내는 거고, 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 공급 곡선이 변하질 않아요. 위로 올라가 세금만큼 뭐 아무리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 곡선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 결론은 완전 탄력적이면 하나도 안 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낸다 이겁니다. 수요든 공급이든 간에. 자, 2번 문제를 풀어보면 단위당 100원의 조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됐다고 가정해요. 자, 100원인데 수요의 탄력성은 2.0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1.0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상대적 탄력성은 수요의 상대적 탄력성은 3분의 2고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은 3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죠. 이만큼 피하는 거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 부담하는 거는 3분의 1만큼 부담하는 거고 얘는 3분의 2만큼 부담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담액이에요. 부담액. 그러니까 지금 보면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부담하고 생산자는 3분의 2만큼 부담하는 거고 수요자는 3분의 1만큼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한테 세금을 부과해도 상관없어요. 4번이 맞는 거고 생산자에 전부 귀착되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이것이 조세 전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3번 문제를 보시죠.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세 부담의 전가분은 납세 의무자와의 법적 조세 부담에서 실제 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그렇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수요가 크다면 수요자가 덜 내고 공급자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해서 틀렸어요. 공급자가 더 많습니다. 자,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 및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세금을 회피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반대죠. 그래서 크다는 것으로 바꿔줘야 맞는 거고. 4번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면은 가령 재산세 세율이 1%다. 그러면 10억짜리 집이나 1억짜리 집이나 1%다라고 하면 이건 역진세적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전가의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역진세라는 것은 중고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다 냅니까? 소비자가 다 내죠. 공급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번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문제예요.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됐다 이거죠. 전가되는 정도.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그러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니까 소비자가 다 냅니다. 2번 같으면 탄력성이 같은 반반씩 부담하는 거예요. 3번 공급 곡선이 우상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어때요? 작을수록 소비자 전가 부담액은 커지는 거죠. 4번 공급 곡선이 우상하는 경우,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하나도 안 내요. 전가되는 게 없어요. 공급자로부터. 설문을 보면 4번에 지금 납세 의무자는 공급자였어요. 5번 수요 곡선이 우상하는 경우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이 말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우. 그럼 이 경우 누가 다 냅니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다 내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예요.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금 5번부터 15번까지 이제는 부동산 관련 조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줄기차게 나오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재산세율을 인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보유과세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매매 시장에서는 수요자,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내는 거고, 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에서는 누가 주택의 보유자냐면 공급자가 보유자죠.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그러니까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수요는 감소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2번, 임대주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임대주택이니까 이 공급자는 임대인이죠. 그럼 공급자가 임대인이 덜 내는 거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임차인의 수요 임대료 탄력성이 낮으면 역진세다. 그죠? 당연히. 자, 여기 수요자는 누구냐면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막 부과하면 임대료로 전가시킬 수가 있죠. 수요자에게. 그런 뜻이고요. 4번,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일률적 비율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역진세다. 이렇게 결론만 한번 들어두시면 됩니다. 재산세율의 인상은 당연히 세금은 자원 배분 왜곡이 와요. 거래가 변하잖아요. 시장 균형하고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조세를 보면 취득 시에는 국세로서 인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보유 시는 종부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 재산세가 중요했었고요. 양도소득세, 국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고 주택 임대 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인류적 같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저소득층이 전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집값이 싸면 세율이 낮아야 되고 차등과세예요. 그리고 집값이 높으면 비싸야 된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죠. 이 말은 재산세 올렸더니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그러면 임차인이 억울하잖아요. 그럼 이사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없어서 임대주택이. 그럼 임대주택을 늘려주면 되잖아요. 대체제를. 다시 말해서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을 높여주는 대체제를 많이 만들어주는 가령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만들어주면 피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6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부동산 조세 정책 틀린 것. 1번 부동산 조세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된다. 2번 수요나 공급이 상대적으로 가격 비탄력적인 쪽에 귀착되는 세금의 크기는 비탄력적이면 작은 게 아니라 크죠. 비탄력적인 쪽에서.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자 한 푼도 안 냅니다. 공급자의 완전 귀착이고. 4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냅니다. 그죠? 5번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증가는 부동산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유인이 된다. 그래서 5번에서는 지금 여기서 재산세는 매매 시장을 의미하겠죠. 수요 곡선이니까 매매 시장에서는 재산세 올랐는데 뭐 집 살 필요 있어? 수요가 준다는 거예요. 그죠?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양도세도 팔 때 내는 세금이긴 하지만 양도세의 기본적인 속성은 수요 억제책입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양도세 중과거든요. 그래서 5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임대주택의 공급자가 공급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공급자, 즉 임대인이에요. 임대주택에.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전가액의 크기. 전가가 이제 공급자에서 수요자, 즉 임차인에게 전가되겠죠. 전가의 크기가 큰 순서를 골라봐라 하면 이 전가를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다 내는 거죠. 세금만큼 임대료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장 적게 아예 전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리을 격의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을하고 격이 제일 앞이고 제일 끝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거, 디귿, 니은은 상대적 탄력성을 봐야 되는데, 디귿을 보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2.0이고 공급은 1.0이에요. 그럼 이거는 덜 전가시킬 수 있죠. 2.0, 1.0은 여기 2.0, 1.0보다 덜 전가시키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이거는 덜 전가시키죠. 공급이 더 탄력적인 경우보다. 그래서 이것이 니은이고, 이것이 공급이 2.0이 니은이고 얘가 디귿이죠. 예. 그러니까 순서는 리을, 니은, 디귿, 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대적 탄력성을 이제 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리을, 니은, 디귿, 격이다. 자, 8번 문제입니다. A 지역의 아파트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고 아파트의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정부가 매도자에게 50%, 50%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누가 다 내요? 수요자. 매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답이 바로 2번이에요. 네. 자, 9번입니다. 9번 문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옳은 설명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아까 보셨던 건데, 이게 600원만큼 가격이 올라서, 수요자가 내는 거고요. 400원만큼은 공급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임차인의 부담하는 그게 400원이 아니라 600원이고, 2번, 임대인이 부과하는 거는 600원이 아니라 400원이에요. 3번, 만일 수요곡선이 수평선이라면 공급자가 다 내죠. 임차인이 아니라 3번은 임대인으로 바꿔줘야 되고 4번, 재산세 부과로 인해 임대주택시장에 자원배분 왜곡이 나타난다. 균형이 바뀌었잖아요. 예, 여기 균형 수량도 바꾸고 자원배분 왜곡입니다. 세금 때문에 거래가 줄은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수요자가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예, 공급이 더 탄력적이겠죠. 탄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보게 되면 자, 요만큼이 정부가 받는 거래가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요만큼이 정부가 받는 세금이에요. 요만큼이 정부가 받는 세금이지만 지금 요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것은 요만큼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된 겁니다. 이것이 후생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무조건 정부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거래가 줄면서 요 부분에 후생 수입이 날아가요.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26회 잠시 후 지문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처럼 9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4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 자, 10번 문제는 14의 기출입니다. 이번엔 조세 감면이에요. 틀린 것은 주택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정상제고 정상제인 경우 조세 감면은 소득이 그러니까 세금을 조세를 깎아줬다는 얘기는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고 자, 정상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수요를 증가시킨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거죠. 예. 그러면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번 지문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수요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조세를 감면해주면 고소득층은 더 규모가 크고 질이 좋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령 이제 법인세를 이게 이슈가 되는 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이거는 산술적으로 1조를 순이익을 버는 10%를 감면해 주면 1,000억의 소득 증가가 버는 건데 1억 버는 회사에 10% 조세를 감면해 줘봤자 1,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 거고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기업은 아예 조세 감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조세를 감면했을 때 순이익이 큰 회사일수록 혜택이 크다 이거잖아요. 법인세 감면의 문제가.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재산세도 이게 집값으로 바꿔보면
집값이 높을수록 말이죠. 이 감면 효과가 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여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수요가 증가하지도 않는 거고, 집값이 높을수록 수요 곡선이 더 크게 오른쪽으로 증가한다 이 그림이에요. 수요 곡선이 집값이 높을수록 더 커지죠. 그것이 1번 지문의 뜻입니다. 2번은 당연해요. 주택 조세 감면하면 주택 부분으로 증가하겠죠. 투자가. 그리고 자가 수요를 촉진할 수 있고 3번에 4번 주택 조세 감면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저소득층은 더 어려워요. 주택 구입이. 결국 이것은 4번이 틀렸는데 주택 조세 감면은 조세 부과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틀렸어요. 조세 감면으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조세는 감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11번입니다. 이거는 26개 기출.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틀린 것. 우상향, 우하향, 수요 곡선. 1번. 이거는 많이 봤죠. 수요 곡선이 공급에 비해 더 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자 부담이 커지는 거고. 2번. 공급이 수요에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부담이 더 커지는 거고. 3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자, 이 그림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보지만 이렇게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거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생산자 잉여, 이 부분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5번에서는 세수입 증가분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어요. 이만큼이 순손실이 되는 거죠. 자원 왜곡이 생기면서. 그래서 5번이 틀렸던 그런 문제고요. 자, 12번이에요.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은 이것도 25의 기출인데 1번 쉬워요.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기 위한 그 부분의 세금을 깎아줘야죠. 예, 틀렸습니다. 자, 2번 전가될 수 있다. 3번 보유세 감면은 자가수요 촉진. 4번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니까 수요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5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13번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참고적으로만 좀 어렵죠.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라고 하면 가격이 올라간 만큼 임차인이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그러면 원래의 균형 가격과 새로운 균형 가격을 구해서 세금 부과 후 균형 가격을 구해서 요 차이, 요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이 임차인이 내는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럼 세금 부과 전에는 자, 균형 상태는 2만 마이너스 6P는 P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해서 균형 가격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7P는 더 넘어가서 2만 1000이 되니까 P는 3000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입니다. 얘가 3천만 원이라는 거. 원래의 균형이. 그죠? 자, 그런데 임대주택 한 채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지금 얼마의 세금을 부과했냐면 7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서 공급이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요곡선이고 얘가 수요곡선이고 얘가 공급곡선인데 세금을 부과했으면 공급곡선이 이동하겠죠. 자, 원래 공급곡선 QS는 P-1000이었는데 이걸 P로 바꿔보면 여기 700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P로 바꾸고 P는 QS 플러스 마이너스 1000 맞죠? 플러스 1000이 되는데 여기서 700만큼 가격이 오른 거죠. 공급곡선이. 여기다 700을 더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1700이 되는 거죠. 그럼 QS를 다시 구하면 QS는 P-1700이 돼요. 수요곡선은 변하지 않았죠. 그대로 수요곡선은 2만 마이너스 6P입니다. 새로운 균형은 이거 갖다 놓고 풀면 되죠. 그러면 넘어가면 7P가 되고 넘어오면 21,700이 되니까 P는
7, 3, 21, 7일은 7. 3,1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3,100만 원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100만 원이다. 뭐 해서 좀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14번 조세정책 틀린 거 했어요. 1번 조세는 자원배분 왜곡을 가져와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는 거 보셨고요. 2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누가 다 냅니까? 공급자가 다 내죠. 그러니까 자원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대로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세금을 부과해도 그대로입니다. 공급곡선 위로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배분 왜곡이 없어요. 거래가 줄지도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3번 외부 비경제를 수정하기 위한 조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죠. 이거는 과잉생산일 때 세금 부과해서 최적으로 만들었으니까. 4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이 한 푼도 전가시키지 못하죠. 4번이 틀렸어요. 임대인이 전부 내는 겁니다. 자, 5번 공급곡선이 우상한 경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냅니다. 그렇죠? 자, 15번입니다. 20에 기출해요. 자, 1번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인지세 아까 보셨고요. 2번 헨리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증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 단위세를 주장했다 이겁니다. 3번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앞으로 집값 오를 건데 지금 팔아봤자 세금만 내.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공급이 줄면 집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할 수도 있다 이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4번 조세 전가에 대한 정의고 5번은 정부나 지자체가 그 자원배분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거 동결효과를 한번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3번 지문, 답이 3번이었죠. 3번 지문에서 그 양도세가 중과됐을 때 그럼 수요가 감소하지만 지금 3번 지문처럼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다면 지금 안 팔아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거래량은 주는 거다.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공급이 감소하는 것보다 크다면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공급 감소분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지금 3번 지문처럼 집가 상승 기대가 퍼져 있으니까 그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수요 감소하고 공급 감소가 같으면 가격은 불변이겠지만 그래서 동결효과가 있을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헨리조지의 토지단위세를 정리해보면 헨리조지는 1879년에 산업혁명 이후에 미국에서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토지만 세금을 부과하게 하자. 자,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가 있다면 여기 지주에게만 지대 수익만 부과하고 여기 세금 받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진보와 빈곤 아닙니까? 산업혁명으로 나날이 기술 진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곤 현상이 너무 심하더라. 이거 다 지주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잉여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이거 몰수하자 이거고. 그래도 재정 충당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2번 지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효과는 이렇게 2, 3, 4번이 있다. 국민 생산도 증대되고 소득 분배도 되고 사회조직도 어떻습니까? 토지세가 사회 공익에 사용될 수 있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5번입니다.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의해서 전가됐죠. 그래서 거래가 줄어가지고 이만큼 후생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26개 지문에도 있었지만 사회적 경제적 순손실이 생기지만 토지세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요 전가가 되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 후생 손실도 없어요. 자원배분 왜곡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세금이다. 자원배분의 왜곡도 없고 전가도 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4편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제 문항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론의 문제풀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